자, 반갑다 얘들아. 오랜만이지? 선생님이 일찍 올려줬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말로만. 근데 진짜 영상 다 찍고 날아간 사람의 기분이 진짜 와.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이 영상을 찍을 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찍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을 다 대본에 적어놓고 그 대본을 보고 찍는단 말이야. 근데 그 대본조차도 날라갔어. 내 기분이 거의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하여튼 그래서 사실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야, 스크립트를 한번 썼다가 날리니까 도저히 다시 쓸 기분이 안 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일단은 영상을 찍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보고 시험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수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죠. 항상 선생님 하는 대로 니들이 나중에 세계사를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1학년 때 물론 교양으로 배웠던 세계사라도 너희들이 나중에 정말 세계사를 사회탐구 과목의 세계사를 선택한다면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그래서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단어는 사실 2012년과 2013년에 한번 등장했고요. 2014년 쉬고 2015년에 한번 등장했어. 여기서는 등장하게 되면 웬만하면 카를로스 대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를로스 대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크 왕국 5세기부터 9세기하고 봉건제가 성립하는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2012년에는 노르만족의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즉 어디겠어요? 요 부분이겠죠? 네, 요 부분 노르만족 이동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르만이 어떤 영국을 세웠든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바이킹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년 수능과 15년 수능에서는 계속해서 프랑크 왕국이 나왔고 6월 9월 평가원에서도 웬만하면 프랑크 왕국에서 카를로스 대제를 물어봅니다.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몇 번씩 마르텔이나 피핀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웬만하면 카를로스 대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자, 여기부터 봅시다. 인구이동의 1차 게르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게르만족의 이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5세기라고 하면 죽는다. 이 5세기 아니야. 여기에 시작이 5세기일 뿐이지. 게르만족의 이동은 여러분 로마 배웠을 때 오현제 기억나죠?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였지? 그렇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가 마지막 황제였죠.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자, 근데 오현제들은 기본적으로 오현제의 시작이었던 네르바, 하드리아누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다 자기 친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양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친아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버릇없고 일도 못하고 싸가지가 없으니까 정말 괜찮고 앞으로 이 로마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 양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준 게 바로 뭐였다? 오현제들이었다. 그런데 오현제의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전쟁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철학적 소양도 높고 다 좋았던 인간이 지 아들한테 물려줬어. 그게 누구야? 그렇지, 검투사 황제 코모두스였단 말이야. 자, 그때부터 로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두 곳에서 침입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그렇지, 게르만. 또 하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었죠. 그때부터 인구이동의 게르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5세기 아니야. 자, 그러고 나서 그 게르만족이 밀려 들어오는 것 때문에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서로마가 망하는 5세기 476년부터가 바로 중세의 시작이 되겠죠. 자, 또 게르만족이 이동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지? 당시 중국에서 한나라 무지에게 쫓겨난 흉노족이 초원길을 이용해서 서쪽으로 쭉 와가지고 게르만족을 괴롭혔다고. 게르만족이 처음에는 자기도 한 성깔 하니까 애끼들 한번 붙어볼까 했는데 우리 게르만족 애들은 땅 깨고 흉노 애들은 말을 타고 다녀. 그러니까 안되겠다, 우리 만만한 로마로 내려가자 해서 로마를 압박하게 됐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여러 국가들이 세워졌는데,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18쪽의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지도 보고 있죠? 여러가지 종족들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동거리가 제일 짧은 종족이 바로 이 프랑크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지네들이 살았던 바로 옆에다 프랑크 왕국을 세웠어. 얘들아, 이사를 멀리 가는 편이 편하니 가까이 가는 편이 어렵니?
둘 다 틀렸어. 뭐 이사를 가까이 가는 편이 편해. 그럼 그만큼 이사를 가까이 간 사람들이야말로 이사를 하면서 즉 민족 전체가 다 이동을 하면서 큰 힘을 소비를 했을까 아니면 웬만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을까? 그렇지, 그대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게 되는데, 자, 우선 이것과 좀 바꾸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보기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 유럽에서 뭐 다른 여러 나라 왕국들도 있지만 고트니 반다린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뭐를 본다?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을 본다. 프랑크 왕국에서 외워야 될 왕들이 4명 있어요. 자, 볼까?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그리고 피핀, 가장 중요한 카롤루스 대제가 있습니다. 근데 클로비스와 카롤루스 마르텔은 여기 보이는, 자 볼까? 여기 보이는 가문이 무슨 가문이지? 메로비우스 가문이고, 피핀과 카롤링거는 카롤링거 가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왕들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클로비스는 메로비우스 왕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이 카롤루스 마르텔은 밑에 보면 카롤링거라는 말이 있잖아. 그치? 이 카롤루스 마르텔은 메로비우스 왕가의 때 신하였던 사람이지 왕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자, 클로비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했어. 업적이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거예요. 원래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거거든. 자,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기독교로 개종하여 뭐 로마 지역의 사람들을 뭐 끌어들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카롤루스 마르텔은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수업에서? 기억나? 수업에서 어떤 키워드였지? 바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크냐? 궁제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궁제. 기억나요? 궁제. 자,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라고 해서 거의 왕과 맞먹을 정도의 힘이 있는 재상이었단 말이야. 그런 재상이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승리했어.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 그치, 전쟁도 이기고 권력도 있어. 그러니 사람이 왕을 해보고 싶을까 안 해보고 싶을까? 왕을 하고 싶어. 그런데 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명분이 있어야 돼. 왜? 명분이 없이 힘만 있다고 왕이 되면 자기가 나중에 늙어 죽어갈 때 힘 있는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도 그것을 막을 일이 없잖아. 막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의 궁제들은 누구와 손을 잡았다 그랬지? 그렇지, 교황과 손을 잡았어. 자, 그런데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였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교황과 손도 잡았지만 이때는 왕이 되었다 못 되었다? 왕이 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때는 왕이 되지 못하고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 때부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카롤루스 마르텔은 카롤링거 가문의 사람이지만 메로비우스 왕가에 소속되었던 사람으로 이 위에를 쳐놓은 거고, 피핀, 카롤링거 가문의 피핀부터 왕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피핀은 뭘 했지? 왕이 되고 나서 교황과 손잡고 왕이 된 다음에 교황령을 주었어. 교황령이 뭐냐면 교황이 다스릴 땅인데, 롬바르드족이라는 족이 허구한 교황이 있는 라벤나 지역을 침공을 했단 말이야. 교황 집을 맨날 쳐들어갔어. 그래서 이 새끼들을 다 때려잡고 롬바르드의 땅을 교황에게 준 것이 바로 교황령의 시초야. 얘들아, 카롤루스 마르텔과 피피는 전부 궁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에서 끝났지만 피피는 궁제에서 왕이 되었어. 사료에서 궁제를 주었다면 우선 카롤루스 마르텔과 피핀을 둘 다 생각해야 되고, 사실 궁제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면 80% 이상은 카롤루스 마르텔이야. 그런데 궁제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 또는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피핀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롬바르드라는 키워드도 등장합니다. 사료에서 롬바르드. 자, 롬바르드는 계속해서 교황을 괴롭히던 세력이야. 카롤루스 마르텔 때도 롬바르드가 교황을 괴롭혔던 적은 많아. 자, 그런데 카롤루스 마르텔은 교황령에 쳐들어왔던 롬바르드를 침략했던 롬바르드를 막아준 정도지만, 피핀은 롬바르드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교황에게 주는 거야. 그 차이를 잘 구분해보자. 자, 그 다음에 카롤루스 대제를 봅시다. 자, 카롤루스 대제는 업적이 많은데 우리 하나하나 써볼게요. 업적을. 자,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서유럽, 이거 잘 안 보이네. 밑에다 쓰자. 밑에다가 여기다 쓰면 될까? 자, 우선 서유럽 영토 확보가 있겠지? 그치? 됐어? 아이고, 날아갔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서유럽 영토 확보. 엔터 치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적은 뭐가 있지? 날라갔네. 아, 몰라. 자,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있죠. 카롤링거 르네상스.
또 세 번째 업적 뭐가 있지? 그렇지. 서유럽 문화. 서유럽 문화는 뭐가 합쳐진 거라 그랬지? 게르만과 라틴 문화. 즉 로마 문화와 또 뭐 있지? 그렇지. 기독교 문화가 합쳐진 서유럽 문화. 이 서유럽 문화를 라틴 문화라고도 하고도 중세 문화라고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800년에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았다. 중요하지. 자, 위에 두 개 알아서 잘 적었지? 몰라 나도. 이거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잘 기억 안 난다. 자, 이렇게 4개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프랑크 왕국도 분열된다 그랬지? 아들내미가 시원하게 말아먹고 분열이 됐어. 뭐 분열된 거는 메르센 조약, 뭐 베르댕 조약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교과서 보면서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서프랑크는 자, 지금의 프랑스인 서프랑크 뭐가 되었다? 카페 왕조가 되었고, 지금의 이탈리아인 중프랑크는 분열되고 계속 분열돼서 세포 분열을 했다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는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는데, 이 오토 1세의 업적으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으니까 같이 적어봅시다. 뭐라고? 마자르족의 침입을 격퇴했다라고 적으면 돼. 마자르족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거를 오토 1세와 연관 지어서 키워드를 묶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9세기를 들어가 보자. 9세기를. 자, 얘들아. 그렇게 강력하던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됐다고? 박살났다고. 그러면 로마도 강했을 때 이민족이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안 쳐들어오지. 프랑크 왕국 즉 유럽 지역도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고 있을 땐 이민족이 쳐들어왔을까? 안 쳐들어왔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약해지니까 야 기회는 찬스다 하고 열심히 털러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게르만이 아니라 누가 쳐들어왔어? 노르만. 우리가 아는 말로 바이킹 새끼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치? 이 바이킹 애들이 맨날 약탈하고 이러면서 3년씩 나가갖고 약탈한 거 싹 가져와갖고 저기 다 모인 다음에 마을 마당에다가 약탈한 거 싹 풀어놓고 나눠먹는 제도가 뭐라 그랬어? 나눠먹는 행사가 그 부패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패가 그거에 기원한 거라고. 그치? 기억나지? 자, 어쨌든 이 노르만족이 열심히 해적질을 했어. 그 해적질을 하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바이킹 그 유명한 바이킹들이 타고 다니는 배 있잖아. 니들 기억나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뾰족하고 뭐 돛 달려있고 그런 바이킹 배. 그런 거 타고 열심히 해적질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그만큼 이 노르만족은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노르만 왕국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 나중에 11세기에 세워지는 노르만 왕조. 그렇지. 영국에서의 정보강 윌리엄이 세운 노르만 왕조와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 지금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이 두 개가 있어. 요 두 개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아. 알겠지? 자, 그런데 노르만족 애들이 맨날 쳐들어오고 노르만족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뭐 선량하게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야? 아니지. 해적들이지. 해적들이 쳐들어오면 해적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군대가 필요하겠지. 근데 이 군대가 있어 없어? 강력한 정치적 세력이 있어서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서 침략받는 지역과 백성들을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프랑크 왕국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어버리고 분열됐잖아.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각자 자신의 영지를 지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향토 방위군을 설치해야 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군인 집단이나 기사 집단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그렇지? 군인을 고용하려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 당시에 화폐가 있나? 없지. 화폐는 여기 보면 여기에 등장하잖아. 화폐가 없으니까 뭘로 줘야 돼? 땅을 줘야 돼. 그치? 자, 땅을 주고 군사적 충성을 요구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봉건제라고 한다. 주나라 때 배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주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봉건제가 아니라 유럽의 봉건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봉건제 성립. 봉건제는 자, 주나라에서는 정치제도가 봉건제였고 경제제도는 뭐였지? 정전제였어. 그치? 그런데 유럽의 봉건제는 정치적인 제도와 경제적인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 정치적인 제도는 뭐라고 한다? 주종제라고 하고 경제적인 제도는 뭐라고 한다? 장원제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정치적인 제도부터 먼저 한번 보자. 자,
주군은 봉신에게 뭐를 줄까? 주군은 봉신에게 그렇지 땅을 주겠지. 얘들아 이 땅은 안 쓸게.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반대로 봉신은 주군에게 뭐를 줘야 되지? 그렇지 첫 번째 군사적 충성을 줘야 되고 또 세금도 줘야 되겠지. 그치? 그냥 충성을 바친다고 하자. 충성을. 자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봉신은 주군에게 뭐를 준다? 충성을 바친다. 그치? 자 그래서 요 밑에 이 빈칸들을 한번 채워볼 수 있자. 채워보도록 하자. 자 우선 이 관계는 누구 하나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관계라고 그랬지? 그렇지 계약이 해지되는 주군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해지되고 봉신이 약속을 안 지켜도 해지되는 무슨 관계야? 쌍무적 관계야. 쌍무 왜 이래 이거 쌍무적인 관계. 또 내가 뭐라 그랬지? 우리 뭐 판타지 소설이나 유럽 소설, 유럽 예전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읽어보면 군주가 있고 공작이 있고 공작 밑에 후작 있고 후작 밑에 백작 있고 백작 밑에 자작 있고 자작 밑에 남작 있지? 기억나? 아 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런 게 왜 층층층층 나눠져 있을까? 이 봉건제라는 것은 주군과 봉신 간의 완전히 1대1 관계로만 이어지나? 아니지. 왕은 왕 밑에 공작에게 땅을 나눠주고 공작은 또 공작 밑에 후작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후작은 또 후작 밑에 백작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기억나니? 그 여러 층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다층적 구조라고 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우리 대치동으로 강남 대치 막 이런 걸로 얘기했었지. 기억나? 내가 대치동을 누구에게 줬어. 그치? 근데 걔가 대치동을 싹 밀어버리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관리하기 귀찮다고 학원들 싹 밀어버린 다음에 거기를 배밭으로 만들어버렸어. 그걸 내가 간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가 정해준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주군이 정해준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봉신은 그 땅에서 개미다리에 구두를 신기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구조야.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불입권. 그렇지. 내 영토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영토에 신경 쓰지 못한다. 간섭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방 분권의 시초가 된다 그랬지. 불입권. 기억해요? 기억나요? 여기 지방 분권의 시초가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장원제를 한번 보자. 장원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장원제는 폐쇄적인 게 중요한 거야. 폐쇄적인 남들과의 교류가 없어. 장원제 폐쇄적이고 또 뭐라 그랬지? 농업 기반이라 그랬어. 농업 기반.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전 유럽에 도로망이 쫙 깔려 있었어. 그런데 이 장원제가 들어서면부터 도로망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다 숲을 심었어.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농노들이 이 영주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게 한 거야. 그래서 폐쇄적인 구조야. 사실 거기서 나온 게 뭐라 그랬지? 악수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게. 내 손을 보여주는 거.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건이 없다. 너를 해칠 수 있는 그게 없다. 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왜냐? 옛날에 로마 때와 상관없지만 숲이 생기면 뭐가 생겨? 곰도 생기고 호랑이도 생기고 그런 애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서 잡아먹을 거고 또 산적들도 생기면서 얘 내놔. 가진 거 빼고 다 내놔라. 옷 빼고 다 내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치안이 불안해서 이동 못하는데 그래도 이동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 그 이동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저 새끼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해서 멀리서부터 활 쏴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딱 뻗고 걸어가는 거야. 너 공격 안 해 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거지. 거기서 나온 게 현재 악수란 말이야. 자 어쨌든 잡소리 때려치우고 자 장원제 보자. 영주는 농노에게 뭐를 줄까? 그래 영주도 농노에게 일단 토지를 주는 건 당연해. 아까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빨간색으로 하자. 영주는 농노에게 당연히 토지를 줘. 농노는 영주에게 세금도 바치고 영주의 시설물도 강제로 써야 돼. 왜? 다른 데서 영주가 쌀 한 가마니 저기 정미해 주는데 막 2천만 원씩 받는다고 해봐. 야 쌀이 뭐 5만 원인데 정미하는데 2천만 원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 좀 현실적으로 가자. 쌀 한 가마니가 10만 원이라 치고 정미하는데 2만 원 받는다고 치자. 그럼 개 비싸지. 근데 영주는 만 원씩 받는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잖아. 가는 길에 산적 만나고 호랑이 만나서 다 잡아먹히면 그게 뭔 소용이야. 좀 만 원 싸게 하려고 거기 가는 게. 그렇지. 그래서
폐쇄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는 관계란 말이야. 영주는 농노를 땅을 주고 지배를 하지만 농노는 영주에게 지배 거의 예속되어 있는 관계야. 자, 그래서 농노는 농민적 특성과 노예적 특성을 전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농노인데 그럼 농민적 특성이 뭐가 있고 노예적 특성이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우선 농노는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놀랍게도 재산을 모을 수가 있어. 노예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어. 농노는 영주에게 받은 땅에서 지은 농사를 해서 세금을 바친 걸 제외하고는 다 자기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어. 상속도 가능해. 그리고 연애 결혼도 가능해. 얘들아, 이 연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조선시대를 생각해봐봐. 조선시대에 진짜 김종국 같은 마동석 같은 몸이어가지고 일 개잘하는 김병만 같은 이런 개잘하는 노예가 있어. 그런데 이런 일 개잘하는 노예가 어디서 멸치 같은 여자를 데려와갖고 진짜 픽 치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는 저 얘랑 결혼하겠습니다 주인마님 이러면 뭐라고 할까? 응, 개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 그래. 왜? 일 잘하는 노예는 일 잘하고 애기 잘 낳는 또 다른 여자 노예와 결혼을 시켜서 계속해서 새끼를 치게 만들어야 돼.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정상이야 사실.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지만 이게 보편적인 거였어. 노예에서는. 우리도 생각을 해봐. 야, 하다못해 자기 강아지를 교배한다 그래도 이쁘고 건강한 강아지랑 교배시키고 싶어하지. 어디 냄새나고 한쪽 다리 절고 이런 강아지랑 교배시키려고 해? 안 하잖아. 거의 애완동물에 가까운 게 노예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 연애 결혼이 가능했다는 건 생각보다 자유민적인 특성이 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반대로 보면, 자, 우선 이걸 다른 색으로 하자.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 즉 이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일은 못해. 근데 머리는 좋아. 그래서 사실 법관이나 상인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안 돼. 왜? 완전히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키는 거야. 영주가 얘의 재능을 딱 알아봐서 그래 너는 그러면 영주관에서 창고직이나 하면서 숫자나 만져라 이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넌 농사 지어 개놈아 이러면 끝나는 거야. 농사 지어야 돼. 자, 그럼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폐쇄적이고. 그치? 그러니까 이사를 만약에 집을 떠난다 하더라도 마을 밖을 떠나서 장원 밖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영주가 병사 풀어서 잡으러 가는 거야. 추노하러 가는 거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다른 영주와 비교를 할 수조차 없지. 노예적 신분이니까. 또 군대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이라 그랬어? 사람이 아니고 노예라 그랬잖아. 얘들아, 너 남자애들 이제 20살 되면 다 신검 받아서 군대 갈 텐데 니들이 기르는 강아지도 같이 군대 가냐? 아니지. 그렇지. 완전 애완동물에 가까운 거라 그랬어. 군대 안 간다. 그 외에도 경제 외적으로도 강제가 가능해. 즉 농노가 잘못하면 영주한테 가서 재판받고, 농노가 뭐 하면 영주한테 가고, 뭐 다 영주와 관련돼 있어. 영주는 땅을 줘서 세금을 걷는 경제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즉 뭐 사법이나 그런 거에 관련된 걸로도 다 강제로 이 농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노예적인 특성인 거지.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프랑크 왕국과 봉건제 성리까지 할 건데, 자, 다시 정리해보자. 중요한 부분만. 자, 인구 이동의 1차는, 즉 프랑크 왕국 세기 전에는 게르만족이었고,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에서 4명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클로비스,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그래서 클, 카, 피, 카.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 1, 2, 3, 4. 즉 첫 번째 뭐였지? 서유럽 지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서로마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두 번째 카롤링거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을 이끌고, 세 번째 또 뭐지? 세 번째 서유럽 문화 또는 라틴 문화 또는 중세 문화, 즉 기독교와 게르만과 로마 문화가 합쳐진 서유럽 문화를 만들고, 네 번째는 800년의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해 줄 거야. 일단은 외워두고 있자. 그리고 그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는데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가 되었고, 서프랑크는 카페 왕조로 발전해서 지금의 프랑스가, 중프랑크는 계속해서 분열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로 발전하고, 동프랑크는 오토 1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국을 성립하면서 마자르족의 침입을 벽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구이동 2차 노르만 때, 인구이동 2차 때는 자, 프랑크 왕국이 약해졌으니까 북쪽에 있던 이민족인 노르만족이 내려왔어. 바이킹들이. 그래서 배 타고 열심히 해적질을 하고 다녔는데 그 노르만족은 나중에 여러 가지 왕조를 세우는데 이거는 보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노르만족이 맨날 쳐들어오다 보니까 군사 집단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 그래서 군사 집단을 고용하기 위해서 돈이 아니라 땅을 주고, 왜냐면 화폐가 없으니까 땅을 주고 군사적 충성을 맹세받는 제도인 봉건제가 성립되는 거야. 중세하면 봉건제이기 때문에 5세기에 봉건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봉건제는 언제 시작되었다? 노르만족이 이동하고 난 다음인 9세기부터 봉건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돼. 자, 봉건제는 정치적 제도인 주종제와 경제적 제도인 장원제가 합쳐진 제도야. 그런데 정치적 제도인 주종제에서는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주고 봉신은 주군에게 토지를 충성을 맹세하지. 그치? 그리고 주종제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라 그랬어. 뭐? 쌍무적 관계. 어떤 관계야?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 하나가 터뜨릴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다층적 구조.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후작, 공작, 백작, 남작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불입권은 뭐지? 내가 내 의무를 지킨 이상 주군은 나에게 그 이상 가는 간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입권. 그게 바로 지방 분권의 시초가 된다. 자, 그리고 경제적 장원제 한번 보자. 영주는 농노에게 땅을 주고 농노는 영주에게 충성과 세금을 바치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해. 근데 농노는 노예적 특성과 농민적 특성, 즉 자유민적 특성이 합쳐져서 농노야. 자, 그래서 농민적 특성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재산을 모을 수 있고 그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심지어 연애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예적 특성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으며 군대도 가지 않고 또 영주에게 경제 외적으로도 강제로 이렇게 뭐 불임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파 첫 번째 시간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안녕.